3월 2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에 이어 오늘도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계속된 검찰 조사 거부, 그 배경과 의도,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검찰 수사팀을 태운 차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옥중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팀의 2시간가량 설득에도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늘은 더욱 단호히 조사받기를 거부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 전언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후 들어 다시 구치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증거로 검찰 논거를 깨지 못할 바에야 괜히 추가 수사와 공소장에 적힐 빌미만 줄 수 있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구속이 되면요, 무조건 피의자들은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유리한 증거가 없다. 그런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겠죠.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속 후에도 검찰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피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의 첫 옥중 조사를 거부하며 망신주기 수사라고 검찰 수사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보내 참배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제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이 김효재 전 수석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이 또한 정치 탄압 프레임 강화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일련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진임패를 꼭꼭 숨겨두고 정식 재판에서 반전을 시도해보겠다는 겁니다.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은 법정에서 여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송 전략에서 검찰은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시도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수수사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인이 조사받기 싫다고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대한민국에 사실상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옥중 조사 거부 배경과 의도, 효과를 떠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구치소 안에서까지 법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 비하면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피로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회생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현장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추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던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나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추첨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한산해졌는지 차이가 확연합니다. 30명 추첨에 모두 99명의 시민이 법원을 찾아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추첨에
525명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추첨 경쟁률 15.1대 1과 비교해봐도 역시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부 호기심에 추첨장을 찾아온 듯한 사람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극우 논객 변희재 씨가 쓴 책 손석희의 저주를 영치품으로 넣어준 현직 변호사도 오늘 추첨장을 찾았지만 인터뷰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되게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고 역사책에 실릴 만큼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슬프고 억울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오늘 추첨장이 한산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선고 공판에 가도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방청권 추첨 공고를 너무 늦게 내서 사람들이 못 온 것 아니냐며 법원 직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 방청권 분량이 첫 공판 68장에서 선고 공판은 30장으로 줄어든 저희가 뭐냐고 문제 삼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줄였는데 사람도 오늘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150석 규모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취재진과 관계자들 규모, 안전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도 일반 방청객엔 30석만 할당했다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의 방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잡혀있던 영장실질심사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나오지 않은 안 전 지사는 오늘은 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감청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표정은 담담한 듯했지만 초췌해 보였습니다. 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 무엇입니까? 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4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도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립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오늘 고발됐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민변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긴급조치 국가 배상 판결 판사 징계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외 일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라는 조금 긴 제목의 고발장인데요. 네. 민변 등은 해당 고발장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네,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이 무슨 직권을 어떻게 남용을 했다는 건가요? 네, 여기에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2010년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후에 관련 사건 재심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들이 계속 줄을 이었는데요. 네. 2015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네. 국가가 배상 판결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위헌은 맞고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는 건데요. 네. 이후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하급심 입장에서는 뭐 대법원 판결이 준 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직권 남용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구호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던 송모 씨와 또 그의 가족들이 네.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네. 2015년 9월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기영 부장판사가 네.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긴급조치 구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헌법소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네. 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이 선고 한 달 뒤인 2015년 10월이었는데요.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 마련 착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판결을 사유로 한 이 법관의 징계는 전례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 네. 연수 중인 판사들에게 직접 해외 사례를 찾아보라라는 지시까지 직접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하급심 판사가 감히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느냐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 바로 이 징계의 그런 추진이었고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잖아요. 뭐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피고발인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텐데 참 모양이 안 좋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단역 배우 자매 성폭행 자살 사건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04년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A씨가 방학을 이용해서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장 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자살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준 A씨의 여동생도 자기가 언니한테 이 자리를 소개시켜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언니를 따라서 6일 만에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딸을 잃은 슬픔에 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도 결국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뭐 완전 일 가족이 정말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언니는 법적으로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나요? 형사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고 또 가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계속하면서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신변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져서 2006년에는 결국 고소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어머니가 민사소송으로 배상이라도 받아보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소제기 당시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뭐 형사, 민사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 달라는 내용인데 우선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경찰청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 조사 과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이미 고소가 취소가 돼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사실상 재수사가 이루어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공소시효 자체는 남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소시효도 이 강간죄를 예로 들면 그 당시 7년이었는데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뭐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지만 사실상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네, 법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해자들이 여전히 이 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라도 이제 국민청원을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억울함이 좀 풀리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오전 10시 19분에서 20분쯤 관전의 침실에서 첫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순실이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 및 문고리 3인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을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오늘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당시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후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조사단은 해외 연수 중인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성추행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시인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달 2일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등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제의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3월 2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